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오만함으로 내쳤던 그 친구가 저의 평생을 뒤흔들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현재 직원 50명을 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성공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저와 함께 꿈을 키웠던 철수에게는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철수는 언제나 저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부족해 보였거든요. 졸업 후 제가 서울로 유학을 떠나 큰 물에서 놀 때 철수는 고향에 남아 힘겹게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40대 초반 고향 친구 모임에서 철수와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잘 나가는 척 제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때 철수가 조용히 제게 수표를 건넸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너한테 이런 도움받을 만큼 내가 한심하게 살지 않았어. 오만하게 쏘아붙이고 수표를 돌려줬습니다. 너나 힘든 살림에 보탰어. 철수는 그저 씁쓸하게 웃더니 후회할 텐데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것이 제가 철수의 등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철수는 호련히 고향을 떠났고 저는 제 오만한 행동을 합리화하며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위해 큰 병원의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저와 같은 60대 초반이셨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계약 이야기를 마무리한 뒤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 고향의 철수라는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철수는 오래전부터 중증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에 머물렀던 이유도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건넸던 1,000만 원은 자신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한부라서 병원 수술비를 포기하고 자신의 마지막 꿈이었던 친구의 성공에 써달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철수의 주치의였고 철수가 떠나기 전 제 이야기를 하며 친구가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철수는 수술을 포기한 채 결국 40대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후회할 텐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가난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고 오만함으로 내쳐버린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낼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친구의 마지막 마음을 놓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서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제 오랜 친구 철수였습니다. 평범했던 친구가 5년 만에 중소사업가가 되어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탔습니다. 저는 그를 성공의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장 비정한 선택과 가장 숭고한 희생이 숨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60대입니다. 5년 전 건강이 안 좋아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고향 친구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사업이 잘 풀렸다는 그의 말에 부러웠습니다. 저는 철수를 신화처럼 믿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운이 있어야 해. 저 친구는 노력했으니 성공했지. 나는 뭘 했나? 철수의 화려함 앞에서 저의 패배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를 선망하는 동시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야, 나 망했다. 모든 걸 잃었어. 철수의 회사는 사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금을 메꾸기 위해 저를 포함한 여러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성공한 게 다 거짓이었다고? 그럼 내 투자금은?
나한테까지 사기를 쳤단 말이야? 빌린 돈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탁 계약서와 친구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읽고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5년 전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혼자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동생의 평생 치료비와 요양원 비용은 엄청났죠. 철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지분을 증여하는 대신 동생의 평생 요양비를 보장받는 생활보장형 신탁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물러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야, 미안하다. 나는 성공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동생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내 미래를 내려놨을 뿐이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 외제차와 명품 시계는 이미 5년 전에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공은 동생의 안정적인 삶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목표를 위한 가짜 방패였습니다. 철수가 저에게 빌린 돈은 친동생과의 이별비였습니다. 저는 껍데기만 보고 철수의 인생을 재단하고 질투했지만 철수는 가장 비정한 방법으로 가장 숭고한 희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대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있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믿으며 살아온 김만복 씨 58세. 20년 동안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이웃들에게 잘해줬습니다. 떡집문 고장나면 달려가 고쳐주고 정육점 사장님 쌀 떨어지면 조용히 한 포대 갖다주고. 하지만 만복 씨에겐 한 가지 치명적인 착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줬으니 나는 절대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그 오만함이 3억 원이라는 고객 예치금 전부를 잃을 뻔한 위기를 불렀습니다. 그를 배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를 구한 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은 당신이 생각하는 인맥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만복 씨는 허름하지만 정 넘치는 동네 상가에서 20년째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죠. 만복 씨는 보살이야. 계약이 안 돼도 누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도 이웃 좋다는 게 뭡니까? 하며 웃어 넘기는 사람. 그런데 최근 큰 투자건을 진행하면서 만복 씨는 40대 후반의 박상무를 동업자로 들였습니다. 박상무는 고객 예치금 3억 원이 담긴 계좌와 중요한 장부를 관리하며 만복 씨의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실 박상무의 목표는 단 하나. 만복 씨의 고객 예치금 3억 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눈치챘습니다. 만복 씨, 박상무라는 사람이 뭔가 수상해요. 너무 믿지 마세요. 하지만 만복 씨는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 사람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박상무는 중요 장부와 금고 열쇠를 가방에 챙기며 만복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만복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박상무가 떠나고 조금 후 만복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한데? 급히 장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복 씨의 얼굴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박상무는 터미널로 향하는 골목길을 급히 걸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떡집 아주머니가 갓 쪄낸 떡 상자를 들고 나오다 박상무와 정면으로 세게 부딪혔습니다. 박상무가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류가 쏟아지고 특히 3억 예치금 내역이 담긴 장부가 흙바닥에 떨어져 구겨지고 떡물에 젖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터미널 앞에서 박상무는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날 시작됐습니다. 만복 씨는 혼자 생각을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부턴 계산적으로 살아야겠어. 그때 떡집 아주머니, 정육점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이 만복 씨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박상무 잡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우연히 부딪혀서 잡힌 거 아닌가요? 떡집 아주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네? 저희가 보기에 사장님이 박상무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게 이상해서 며칠 전부터 박상무 동선을 몰래 지켜봤어요. 어젯밤에 전화하는 것도 몰래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딜 급히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만복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터미널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아주머니 작전이 실패하면 제가 막으려고요. 세탁소 사장님도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저희끼리 비상 연락망도 만들었어요. 만복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만복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건 사람 보는 눈이 아니라 진심으로 베푼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박상무에게 잘해준 건 계산이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떡집 문 고쳐준 것, 쌀 한 포대 갖다 준 것, 그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진짜 인맥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웃들은 만복 씨가 위험에 처하자 자발적으로 움직여 그를 지켜냈습니다. 통장의 잔고보다도 내 주변의 진심 어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지켜준 진짜 은인이 누구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푹떡방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제 인생 최대의 기회였던 150억짜리 계약을 제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 가게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한 노인. 저는 그분의 손 하나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기 비켜요 라는 차가운 말만 건넸죠. 그리고 그 무심함의 대가로 저는 150억짜리 기회와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 겁니다. 저는 김영옥,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김사장 푹떡방을 20년째 운영하는 평범한 중개업자입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죠. 저는 제 자신을 성공한 부동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전단지, 낡은 소파, 제 마음속엔 모든 분들이 저의 고객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가 제 인생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가게 앞에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 허리가 구부정한 폐지 수집가였습니다. 낡은 모자에 색 바랜 작업복, 그리고 녹슨 손수레 바퀴가 내는 끽끽 소리.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말고 저쪽에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는 늘 날카로웠습니다. 박 노인은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푹 숙이셨죠. 그분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손수레에 담긴 페트병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걸 보며 문득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가게 앞에 있으면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겠지. 저는 그렇게 제 냉정함을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수레를 세우고 잠시 쉬고 계실 때 동네 아이가 공을 차다가 수레를 건드렸습니다. 페트병 몇 개가 쏟아졌고 노인은 허리를 굽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것들을 주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톱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 너머로 바라만 봤죠. 노인은 다 죽고 나서 제 가게 쪽을 한번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게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한성 빌딩 매매 중개건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150억.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길 수 있고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계약 전날 저녁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끽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수레가 훨씬 무거워 보였고 노인은 힘겹게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순간 바람이 불었고 수레 위에 폐지 몇 장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 종이들이 제 가게 문 앞까지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오랫동안 쌓였던 편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 양반 진짜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왜 자꾸 내 가게 앞을 더럽히는 겁니까? 제발 좀 다른 데 가세요. 제 목소리는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저녁장을 보던 동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노인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제 귀에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평소보다 빠르게, 아니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손수레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계약서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새 양복을 입고 계약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았고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건물주께서 어젯밤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다른 중개업체와 진행하시겠답니다.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제게 건넸습니다. 사실 이 빌딩의 실소유주는 성유복리재단 박성우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워낙 검소하게 사시고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으셔서 매매는 저희 실무팀이 진행했는데요. 화면에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멋진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빛, 그 주름, 그 미소는 제가 매일 아침 마주쳤던 그분이었습니다. 매일 제 가게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시던 폐지 수레를 끌던 바로 그 박 노인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 땅을 맡길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어제 저녁 이사장님께서 이 동네를 직접 둘러보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담당자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석양 무렵 제 가게 앞 흩날리는 폐지, 그리고 제가 내뱉은 그 차가운 말들, 왜 자꾸 내 가게 앞을 더럽히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폭덕방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이 매일 걸으셨던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이 수레를 세우셨던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제 가게는 초라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광고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 노인은 매일 제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인사할 기회, 미소 지을 기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기회.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150억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 그게 진짜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누군가 있을 겁니다. 낡은 옷을 입었을지도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외투 안에는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이 될 테니까요. 저는 세련된 인테리어 카페 블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었었습니다. 제가 단 한마디 실수로 모든 걸 잃기 전까지는요. 제 카페 옆에는 30년 동안 운영하는 오래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플라스틱 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저런 곳 때문에 건물 이미지가 떨어져 건물주에게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죠. 국밥집 임대료 올려서 내보내세요. 우리 건물 분위기랑 안 맞잖아요. 그날도 오후 2시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제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군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는 모습. 할아버지가 막 국밥을 다 드시고 계산하려는 순간 저는 국밥집 사장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런 손님 좀 받지 마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건물 분위기 다 망가져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체념. 마치 또 이런 일이구나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가방을 메고 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새 건물주님이 오늘 가신다는데 인사드리러 가보세요. 네.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고요? 오후 3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섰는데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어제 그 국밥집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국밥을 드시던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할아버지. 오늘은 깔끔한 회색 정장에 가죽 구두. 하지만 표정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0년간 건설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 시절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작업복 입은 저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던 분들 덕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이런 곳을 지키고 싶어서요.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가게는 이 건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번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가게를 잃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밤마다 그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체념.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무시를 겪으셨을지, 그럼에도 왜 여전히 그 국밥집을 찾으셨는지 그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동네에서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작업복 입은 분도, 교복 입은 학생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모두에게 같은 미소로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 카페 옆엔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곳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습니다. 진짜 품격은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가 당신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 김영수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 원을 30년 지기 친구 박성호에게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친구를 원망 대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속에는
친구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62살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은퇴 후 아내와 편안하게 보낼 유일한 희망이 통장에 찍힌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30년 우정의 끈으로 묶인 친구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늘 사업가 기질이 있었지만 자꾸만 실패를 반복하던 친구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가 들고 온 친환경 건축자재 신기술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시장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업 설명을 들을수록 저의 노후 불안감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3년 안에 3억을 10억으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둘 다 남은 인생 고생 끝내자. 저는 고민 끝에 30년 우정이라는 무형의 담보를 믿고 제 전 재산 3억 원을 성우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결정한 후 처음 8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성우는 약속대로 매달 정확한 수익 보고서를 보냈고 제 원금 3억은 5억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어깨가 으쓱했고 아내는 우리 성우 덕분에 노후 걱정 없겠다며 기뻐했습니다.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호황이던 사업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보고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업장을 찾아갔더니 번듯했던 공장은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은 이미 사업 자금으로 투입되었는데 압류라니? 성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기 피해자가 된 겁니다. 30년 우정은 결국 돈 앞에서 무너졌고 제 전 재산은 한낱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절규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치를 떨었습니다. 성우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 노후까지 가져가야 했니? 절망의 나날이 이어지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우 씨가 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사기며 경찰서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초췌한 모습의 성우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내민 것은 성우의 유서와 통장 하나. 영수 씨, 성우 씨가 이 통장을 영수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성우는 이미 1년 전 말기 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을 숨기고 저와 함께 사업을 키웠죠. 문제는 사업이 너무 잘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성우는 사업 자금이 대규모 국제 보이스 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 곧 모든 자금과 관련자들이 조직에 의해 증발되거나 구속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은 암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도 친구인 저만큼은 살려야 했습니다. 성우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이용해 저의 투자금 3억 원을 몰래 인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넣어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도주국을 벌였던 것입니다. 잠적 후에도 조직의 추적을 피하려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모든 사실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성우의 희생 덕분에 3억 원은 고스란히 이자까지 붙어서 저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3억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30년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그를 오해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배신자로 손가락질할 때 성우는 죽음을 앞두고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진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 가장 숭고한 희생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친구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친구에 얽힌 감동적인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반전 사연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